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체 전공의의 절반에 달하는 6,4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각 병원에서는 수술과 입원이 연기되고 환자 포화로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는 등 진료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통합선언 11일 만에 결별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부실한 통합이었다며 국민께 사과했고 이준석 대표는 참담한 마음으로 성찰하겠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박용진, 윤영찬 의원이 현역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재명 사당화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황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종의 진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설마 환자를 떠나랴 싶었는데 전체 전공의의 절반에 달하는 6,400명이 의대 정원 확대 반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등 소위 빅5로 불리는 병원들은 전공의가 오늘 일제히 병원을 이탈하면서 그야말로 의료 대란이 터져버렸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과전문대학원 학생, 그러니까 아직 의사가 아닌 의사가 될 학생들은 동맹 휴학기를 제출하기로 했죠. 먼저 신용수 기자가 현재 상황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공의 단체 사직 첫날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입니다. 수납을 위해 환자들이 평소보다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어제까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6,415명, 전체 전공의 13,000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도 사직서 제출자의 4분의 1인 1,630명에 달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직과 이탈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사직 릴레이는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전공의 189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고 전남대병원도 전공의 319명 중 70%인 224명이 사직서를 낸 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부산대병원과 동아대병원도 각각 210여 명, 100여 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회의장에서 5시간 마라톤 회의를 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줄이고자 전국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했고 공공병원 운영 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고 휴일에도 병원을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종합병원 전문의들도 사직에 가세할 움직임이 있어 의료 공백이 더 심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82개 병원 임상 강사와 전임의는 성명을 통해 진심 어린 재원이 묵살되고 국민 위협 세력으로 매도되는 상황에서 의협을 이어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사직 물길이 거세지는 가운데 늘어날 환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정부가 어떻게 진정시킬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제일 황당한 사람은 수술을 코앞에 두고 기약 없이 밀려버린, 심지어 병원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은 환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또 병원들은 응급실은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경우 병상의 포화 상태라 중환자를 제외하고는 응급실 진료도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내세웠을 정도거든요. 이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많은 택시와 앰뷸런스가 세워져 있는 서울 아산병원의 응급실. 현재 병상이 포화 상태라 중환자를 제외하고는 진료가 불가하다는 배너가 세워져 있습니다. 병원을 찾은 환자는 입원 날짜가 원래보다 20일 이상 밀려 발을 돌렸습니다. 의사도 없고 입원을 하겠다 한 며칠 있다가 한 3월 5일쯤 입원하는 거로 입원 준비해가 오라 이러더라고. 의사가 있어야 입원을 할 거 아닙니까? 심장 수술 날짜를 조정하려고 했던 환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금 심장 수술 날짜를 잡고 있는데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땡기고 싶은데 지금 파업 때문에 땡길 수가 없다고. 류마티스 환자를 둔 보호자는 안과 진료가 시급하지만 파업 때문에 검사가 어렵다고 통보받자 막막함을 토로했습니다. 전공의 파업이 돼서 여기서는 못 한다고. 그래서 지금 개인병원도 어디로 가야 될지. 파업 때문에 안과 진료가 안 된다니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파업을 오래 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피해 보는 거는 환자 아니겠어요? 아니 의사가 무조건 가지고 늘린다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어? 자기네들 맞불 챙기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전공의 이탈이 가장 많은 병원이 바로 서울 성모병원입니다. 전공의 공백으로 병원은 어떤 상황인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남주 기자, 지금은 저녁이니까 좀 혼란이 가라앉았나 모르겠습니다. 네,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이곳 서울 성모병원은 오늘 하루 종일 혼잡과 혼란이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외래진료 등이 모두 끝나서 다소 한산한 편이지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는 전공의 공백을 실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전공의가 290명 있는 이곳은 3명 중 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전체 의사 숫자로 보면 22%가 자리를 비운 셈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 성모병원도 위중증 정도에 따라서 수술실과 중환자실, 분만 등에 대한 비상체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수술 일정 역시 최대 30% 정도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전공의 계약이 2월 29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남은 전공의도 며칠 후면 병원을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공의 공백을 교수와 임상 강사가 채우고 있다면서요? 네, 한 대학병원의 성형외과 교수는 전공의들이 빠지면서 응급실 당직 근무에 들어가게 됐다고 MBN에 전했습니다. 휴가를 취소하고 병원에 복귀한 마취과 교수, 집안 경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에 남은 교수도 있다면서 현재 병원의 인력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병원 관계자는 교수와 다른 병원에서 온 임상 강사를 위해 매뉴얼을 만들었다면서 전공의들이 진료에 지장 없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체 인력까지 투입됐지만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워낙 커서 환자의 혼란과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모병원에서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야권에선 한꺼번에 의대 증원을 2,000명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분명 2,000명으로 올려서 불러놓고 의사들이 반발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짠 나서서 숫자를 좀 줄여주면서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속셈이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은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점검을 벌인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오늘 오후 4시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반발하는 의료계에 자제를 당부하면서도 고령화와 붕괴하는 지역 의료 체계로 인해 증원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에 증원을 중단한 4년 전과 달리 증원의 필요성을 앞세워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에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점검을 벌인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를 내리겠다며 압박했습니다. 집단 행동으로 인해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 정책 반대를 위해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복지부는 정부 명령을 회피하는 법률 공부가 아니라 의술로 사람을 진료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의료 대란 이슈, 사회정책부 박유연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기자, 오늘은 어떻게든 넘겼습니다. 그렇더니 이제 앞으로가 더 걱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교수들이 담당하는 외래 진료는 비교적 혼란이 덜했지만 전공의가 꼭 필요한 수술이나 입원 환자들은 속이 바짝 타들어가는 하루였습니다. 대형 병원 5곳에서 모두 거부당한 뒤 국군 수도병원으로 온 분은 지금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이 어려워요라고만 계속 통화를 했는데 수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안도감과 하지만 눈물 날 정도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전공의 대거 이탈 첫날인 오늘의 이런 모습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나마 수술실 절반이라도 가동되는 것도 전공의가 빠져나간 자리를 누군가 메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언제 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전국 병원 내부의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전공의들이 다 떠난 자리에 그러니까 모든 가용한 남아있는
간호사든 뭐 의료기사든 모든 직종에게 업무들이 모두 전가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되면 환자 안전이나 의료사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예고한 날이죠. 어떻던가요? 맞습니다. 전국 의대생들은 오늘 전공의 집단사직에 맞춰서 동맹휴학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7개 교에서 1,133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했지만 이건 어제 오후 6시 기준이고요. 이후에 낸 휴학계 숫자는 현재 취합 중인데 오늘 대부분의 의대 강의실이 텅텅 비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동참 규모가 꽤 클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전공의들이 처벌을 피하는 대처법까지 공유하고 있다는 말 들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시는 사진들이 전공의들이 서로 공유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정부가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전화 등으로 전달할 테니 집으로 등기가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문자를 보지도 말고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정부는 명령을 내렸다지만 우리는 받지 못했다 하는 논리로 법적 처벌을 피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도 다 예상해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그만큼 이번엔 반드시 무조건 관철하겠다는 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그 의지가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밤부터 공개 토론을 시작하는 만큼 이번 사태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사회정책부 박유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두고 극적으로 손을 잡았던 이준석,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1일 만에 갈라섰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부실한 통합이었다며 국민께 사과했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일하겠다고 했죠. 어쨌든 이렇게 이낙연 대표가 개혁신당과 결별하면서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이낙연 대표 쪽으로 거취를 옮기는 건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전격적인 통합을 선언하고 합동설 인사를 나선 지 11일 만에 결국 갈라섰습니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먼저 통합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습니다. 당직 인선 등 여러 안건을 두고 신경전이 있었지만 이준석 대표에게 선거 전권을 위임한 최고의 의결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정인을 낙인 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 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흩어졌던 지지층 결집을 고려한 듯 이낙연 대표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의 반응은 간결했습니다.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살 찌푸려지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합당의 당사자로서 성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낙연 대표 측 주장에 대응하는 대신 일하는 정당을 내세웠습니다.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새로운 미래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세력과는 그동안 이견이 보이지 않았던 만큼 통합의 속도를 내며 총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3지대 빅텐트가 해체되면서 파급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예상과 함께 선명성을 내세워 각자 세를 불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당대표 경선에서 했던 말입니다. 자신과 경쟁한 비명계라도 공천에서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었을 텐데 좀 달라 보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사실을 공개했거든요. 상식이 승리하는 길을 걷겠다며 재심을 신청한 박 의원은 당의 공천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됐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알 수 없는 채점표가 아니라 당원과 국민에게 평가를 받겠다며 상식이 승리하는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득표수 30% 감산이 적용되지만 경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치욕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지금 어떤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지난 대선 경선과 전당대회에 출마한 바 있는 박 의원은 그간 이재명 대표를 꾸준히 비판해온 당내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입니다. 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는 친명 정봉주 전 의원과 역시 친명인 이승훈 변호사 등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당대표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 그 과정이 이렇게 평가받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이 대표 발언도 회자됐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3일 하위 20% 의원에 대한 추가 통보에 나설 예정이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하위 10%를 받은 사람 또 있습니다. 친문계 윤영찬 의원입니다. 얼마 전 원칙과 상식 그룹에 있었지만 탈당을 하지 않았던 인물이죠. 친문들의 이름은 빼고 친명 인사만 넣은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이 조사를 한 기관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여론조사 용역에 참여했던 업체였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반발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친문계는 집단 행동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가 이번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자신이 하위 평가자의 이름을 올렸다고 밝히며 탈당을 선언한 4선의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으로 일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의 책임을 지난 정권에 돌린 이명백 공관위원장 발언이 의원 평가와 맞물려 당내 갈등의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도 하위 10% 평가를 받았다고 공개하며 이재명 대표 뜻이 담긴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문계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하위 20% 이내에 다 포함됐다는 건 사실은 이 공천의 과정이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민주당 내 친문 의원들은 집단 행동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윤 의원과 지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 친문 홍영표 의원 등이 비공개 모임을 갖고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좀 충분하게 좀 그 우려를 의총에서 이야기하고 좀 대책도 함께 세우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갈등이 극심해지자 현역 의원 평가 통보 방식이 잘못됐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사전 작업을 한 뒤 통보해 혁신 효과를 극대화해야 했다고 꼬집으면서 당 지도부에 큰 틀의 전략을 그리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런 논란 속에 당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를 원한다며 지금의 논란을 환골탈태하는 과정에서 생긴 진통이라고 했죠. 반발은 알겠지만 쇄신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위 20%의 대다수가 비명계라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 현역 하위 20% 관련 당내 반발이 심해지자 이재명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순 없지만 불가피한 논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하위 20%가 비명계로만 대거 채워졌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가슴 아픕니다. 오후 자신의 SNS엔 제 개인이 주관적으로 점수를 드렸다면 김영주 부의장님은 분명 좋은 평가였을 것이라면서도 첫 가지가 다음 가지에 양보해야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반드시 견뎌내야 하는 정치인의 운명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공천 불신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자기들의 일정한 어떤 목적을 지닌 그런 수치를 마사지해서 만들어서 대표한테 보고하거나 대표가 또 그대로 믿고 그렇게 전화를 해서 통보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쇄신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사천 논란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공천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빅텐트 해체로 제3지대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회팀 장명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둘 다 결국 힘이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총선이 이제 50일 남았는데 양쪽 모두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결별로 개혁신당 현역 의원은 4명이 남았고요. 새로운 미래는 1명입니다. 그토록 자신하던 지역구 기호 3번 받기도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역 영입이 더 시급해진 겁니다. 민주당 탈당파가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 수도 있겠죠.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3지대 빅텐트를 구축했던 개혁신당을 생각해보면 여러 세력이 모여 있었잖아요. 네. 정치 성향부터 정책, 지지 기반 등 넓은 스펙트럼의 세력이 모인 터라 현역 의원들이 합류하기가 분명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이 뿌린 새로운 미래가 떨어져 나왔으니 보다 쉬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자랑스러웠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저희가 회복하겠습니다. 어제 탈당한 김영주 의원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탈자가 나올 수도 있죠. 네, 김 의원은 아직 거취를 밝히지 않았지만 새로운 미래라는 선택지가 생긴 거고요. 네. 이르면 내일부터 논란이 됐던 지역구 공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 곳곳에 뇌관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현역 하위 20% 통보에 이렇게 난리가 난 걸 보면 이탈자 더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위 20% 통보에 당 내용이 점점 심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반응은 어떻게 나오던가요? 네, 이거 문제가 커졌다는 위기감에 당 지도부도 오늘 오전 11시에 긴급 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내 진통에 대해 앞선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혁신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하위 10% 통보를 받은 윤영찬 의원은 혁신은 제사를 깎아야 혁신이 되는 것이라고 받았습니다. 그것도 또 해석이 되네요. 근데 지난 21대 총선 때도 하위 20%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시끄러웠던가요? 21대 총선 때와는 지금과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하위 현역 20% 평가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이나 잡음 없이 조용히 넘어갔는데요. 통보를 받은 의원들도 결과를 수용하고 경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원실 관계자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엔 왜 이러는 겁니까? 공천 전반에 불신이 퍼져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간 계파 갈등이 이어지며 공천 학살을 의심하는 시각이 많았는데 이게 현실화된 거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했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일각에선 당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를 거론하며 시끄럽지 않게 정무적으로 정리했어야 하는데 너무 거칠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심사의 3분의 2를 끝냈지만 아직까지 현역 이탈도 없고 잡음도 크지 않죠. 보수 정당에서 전례 없는 조용한 공천이 이루어진 데에는 무엇보다 주요 인사의 희생을 이끈 한동훈 리더십이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현역 컷오프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권역별 하위 10%, 최소 7명의 현역은 누가 될까요? 가능성 있는 지역을 추려봤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단수 공천이나 경선 여부가 발표되지 않은 결정 보류 지역에서 하위 10% 현역 컷오프 대상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명이 컷오프되는 1권역에서 심사가 보류된 현역 의원은 경기 평택 을의 유이동 의원과 포천 가평의 최춘식 의원입니다. 평택은 선거구 획정 문제로 후보 결정이 늦어지고 있고 최 의원은 아직 한마디도 들은 바 없다며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권역에선 충남 아산 갑의 이명수 의원만 결과 발표가 보류됐습니다. 관건은 영남권이 포함된 3, 4권역인데 여당 텃밭인 만큼 공관위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3권역에선 3명이 컷오프되는데 강원에서 선거구 획정과 맞물려 3명에 대한 발표가 미뤄지고 있고
부의경에서 5명 의원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 텃밭인 사권역에선 최소 2명이 컷오프되는데 대구 5명, 경북 4명, 강남 3명의 현역 의원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인 양지라 전략공천이나 후보 재배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컷오프 반발로 생기는 3파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공관위 과제입니다. 모두 굉장히 낙담하실 것이고 그렇지만 그게 시스템입니다. 대표인 제가 이익을 보겠다는 식의 어떤 방향성이 있을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공관위는 조만간 현역 컷오프에 대한 통보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후 전략공천까지 정해지면 한동훈 표 공천의 성패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른바 이재명 대표 사천 논란을 두고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하위 20% 통보를 받은 김영주 의원을 치켜세우면서 이재명 대표는 하위 1%라고 꼬집은 겁니다. 이 대표가 공천을 받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이어서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공천 심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하위 1%에 들어갈 것 같다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분 단식하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재판 다니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국회 부의장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하위 20% 통보에 반발하며 탈당했는데 이를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봤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언급하며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을 사랑한다는 완장 차지 않은 사람은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설이 돌았던 김영주 의원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결정된 건 없다며 거취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과 24일까지 수도권 등 총선 지역구 후보자를 뽑기 위한 1차 경선을 진행하고 25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차 경선 지역구는 동대문 갑 등 서울 6개 지역과 남동을 등 인천 2개 지역, 의정부을 등 경기 3곳과 충북 5곳 등 모두 20곳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정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 기자, 총선이 오늘로 딱 이제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서울 광진을을 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장 모습 함께 보실까요? 빨간 옷을 입은 한 위원장이 김병민,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서울 광진을 찾았습니다. 전해숙,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현역인 한강벨트 격전지로 분류되는 곳이죠. 아, 네네. 이곳에서 한 위원장은 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많이 살고 학생들이 많이 사는 원룸촌에 조두순 같은 연쇄 성폭력으로 한 10년, 20년 살다가 나와서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덜컥 입주해버리는 거예요. 한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험지를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눈에 띕니다. 동선의 정치학이라고도 하던데 인천 계양을 또 찾죠. 네, 그렇습니다. 지도부들의 동선을 보면 이번 선거에서 격전지가 어딘지 또 어느 부분을 가장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경기 구리, 이어서 김포, 지난주엔 의정부를 찾았죠. 오는 23일에는 인천 계양을 찾습니다.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대표 지역구로 명룡대전이 예고된 곳입니다. 네. 23일에 원희룡 후보와 함께 계양시장을 찾아서 상인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인천 계양을 여러 사람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한 명이 오늘 또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입니다. MBN 유튜브 지하세계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이 이재명 공화국이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그다음에 습관적으로 일어났던 그 성남시와 그다음에 그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그 말하자면 이재명 공화국. 또 1등을 자신했습니다. 만약 지지율이 낮으면 원희룡 전 장관과 단일화를 하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1%였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당연히 단일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조건은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보다도 지지율이 높으면은
제가 포기해드리고. 총선 결과 다 궁금하지만 진짜 이 인천 계양 을만은 더 많이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로 가볼 텐데 SNS에 좋아요를 꼭 눌렀다고요? 네, 어제 한 SNS에 이준석이 사기쳤다. 이준석 사당화, 이재명 사당화란 해시태그가 달리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잘 보시면 문재인 전 대통령 계정에 마음에 드는 게시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스크롤하다가 단순 실수로 눌릴 수도 있고 고양이가 놀다가 그랬을 수도 있다며 지금은 좋아요를 취소한 상태라고 전해왔습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좋아요 문제는 이번만 문제가 됐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선은 50일 앞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출마자와 유권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선거 1년 전에는 정해져야 할 선거구가 아직도 확정되질 않았거든요. 이대로라면 선거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승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선거 39일 전에야 선거구를 획정한 지난 20일 때보다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국회의장은 연일 합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현장에 올라는 가시화됐습니다. 서울 노원갑에 출마를 선언한 고용진 의원의 선거 홍보물이 건물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노원을 우원식 의원의 현수막이 걸린 사무소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22대 총선에서 하나의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커지자 옆 지역구 우원식 의원이 노원갑에 후보 등록을 하면서 두 민주당 의원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하남시는 인구가 늘어 하남갑과 하남을로 나뉠 가능성이 커 무려 19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회의원 2명 뽑아야 된다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 인구가 많이 늘었으니까 해야 알지. 여기 유권자는 안 하면 어떻게 알아. 끝내 합의가 안 될 경우 지난 21대 총선 지역 그대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선거구별 최소 인구와 최대 인구 차이가 2대1을 벗어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됩니다. 위헌으로 선거를 무효화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 혼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빨리 합의를 해서 획정안을 확정해야죠. 하루빨리. 국회 정개특위 의원들도 다음 달 초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의 추가 논의는 입장 난망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강원 산간 지역과 동해안에는 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봄인가 했는데 눈이 또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모레까지 많게는 1m 가까운 눈이 내려 쌓일 거라네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장진철 기자, 한겨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설악산자락이 시작되는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보시다시피 온 세상이 하얗고 그야말로 눈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내렸던 눈이 아직 곳곳에 3cm 정도 쌓여 있고 여기에 오늘 낮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겹습니다. 작년에는 몇 번 안 하는데 올해는 지금 계속 일주일이 계속 일주일 상관으로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기상청은 오늘 동해안에 최대 50cm, 강원 산간에 최대 70cm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는데요. 아직 그 정도까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적설량은 향로봉이 11.4cm, 향로봉이 14cm, 대관령은 8.8cm, 속초 설악동은 11.4cm입니다. 수치상으로는 눈이 얼마 오지 않은 것 같지만 현지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설악산과 미시령 정상에 있는 기상 관측 장비가 망가졌는데 눈이 많이 쌓여 수리하러 못 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눈은 언제까지 옵니까? 내일 더 많이 온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러다 파묻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이 더 걱정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금요일인 23일까지 눈이 이어져 많게는 1m가량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까지 눈이 확대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최근까지 포근했던 기온도 10도 정도 떨어져 영하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행히 강원 지역에는 눈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강원도는 오후 6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가용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에서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죽이겠다며 오늘 새벽 국회의사당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담을 넘어 들어와 차량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치기도 했죠. 당시 초소에 근무자는 없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야심한 새벽, 국회 담벼락에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잠시 뒤 국회 내부에서 번쩍이는 불빛이 줄지어 나타납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50대 남성 A씨가 담을 넘어 국회 내부로 침입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에 여기 의정원 근처에서 어떤 남자분이 네, 그런 일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차원길에 좀 말씀을 하세요. A씨는 술에 취한 채 경기 고양시에서 택시를 타고 국회 헌정기념관 인근에서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리 가져온 흉기로 의정관 주차장에 있던 방송 차량 유리문을 부수고 국회 정문 초소로 이동해 창문을 내리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500m가량 국회 안에서 돌아다녔는데요. 범인이 담을 넘은 곳 인근 초소는 근무자가 상주하지 않는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리며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국회와 정부 서울청사, 외교기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연 9,000% 사채업자가 신용불량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아낸 대출 이자의 금리입니다. 이렇게 협박까지 해가며 폭리를 취해놓고 정작 자신은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텼는데 국세청이 집을 수색하니 거실을 가득 메울 정도의 명품 가방과 신발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혁근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이 불법 사채업자가 거주하는 집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여기 사세는 실거주지 수색하러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세금 20억 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 실제 살고 있는 집이 들통난 겁니다. 집을 수색하니 명품 가방과 신발 40여 개가 쏟아지듯 나왔습니다. 거실을 가득 메울 정도입니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라는 믿기 힘든 고리 사채업을 하던 이 업자에게 국세청은 6억 원가량을 징수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불법 사금융 1차 조사로 적발된 탈세는 모두 163건. 국세청은 사채업자들에게만 294억 원을 추징하는 등 모두 43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에 최고 3만 10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사채업자 등 179건에 대한 2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과 경찰, 금감원,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이 합동작전에 나섭니다. 검찰의 범죄 수익 환수 업무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인력 노하우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경찰관은 국세청의 금융조사 업무 역량을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을 선언하고 피해 신고 사례 1000여 건을 분석하는 등 근절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우리 일터에서 빠져나가는 산재 보험금을 조직적으로 빼먹은 산재 카르텔이 적발됐습니다. 노무법인이 소개해준 병원이 진단을 해주고 노무법인이 사람을 차로 데려다 주기까지 했죠. 이 노무법인은 이걸 근거로 산재 승인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이런 식으로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만 10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멀쩡히 걸어다닙니다. 서류상으로는 입원하고 있는 속칭 나이롱 환자들입니다. 입원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환자들은 이제 내 왔다 갔다 하고.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범죄하면 이런 나이롱 환자를 떠올리기 쉽지만 산재 카르텔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특정 감사를 통해 노무법인이 환자와 병원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해온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노무법인이 환자를 산재병원에 소개시켜주고 보험금의 일부를 가져가는 수법이 우선 지적됐습니다. 법인 차량으로 환자를 병원에다 데려다 주는 건 물론이고
검사비까지 지원해줘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병원은 환자에게 원하는 진단서를 떼주고 환자는 수령한 보험금의 최대 30%를 노무법인에 떼줬습니다. 노무사나 변호사도 아닌 법인 직원이 모든 역할을 대신하고 수임료까지 챙기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산재 카르텔이 판을 치는 가운데 최근 2년간 부정수급액은 113억 2,500만 원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1월에 발족한 산재보험 제도 개선 TF를 통해 부정수급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제주에서 길을 건너던 50대 보행자가 차량에 치였는데 무려 8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여성을 치는 운전자는 피해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부탁을 해야 했죠. KCTV 제주방송 김경민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캄캄한 도로를 달리는 차량. 갑자기 1차선 도로에 길을 걷는 여성이 나타나고 이내 그대로 충격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 1교차로 인근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길을 걷던 50대 여성이 치였습니다. 문제는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했지만 현장에서는 피해 여성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후 1시간도 되지 않아 대정 읍사무소 인근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50대 SUV 차량 운전자가 차를 주차하던 중 이를 발견해 신고한 겁니다. 횡단보도가 있으면 이렇게 옆에 가운데 이렇게 사람이 누워있는. 경찰이 출동해 현장 일대 도로를 통제하고 신원을 확인한 결과 해당 여성은 덕수 1교차로에서 차량에 치인 보행자로 확인됐습니다. 차량에 치인 여성은 사고가 발생한 지 50여 분 만에 이곳에서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SUV 차량 하부에 옷가지 등이 걸리면서 약 8km가량을 끌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주의가 어두워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SUV 운전자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비번인 날 화재 현장을 목격한 소방관이 자기 차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불이 난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적극적인 초동 대처 덕에 집안에 있던 90대 어르신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추성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차량이 골목길로 우회전하는 순간 한 주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시뻘건 불길이 보입니다. 운전자는 파주소방서 소속 윤태식 소방사. 큰 불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 먼저 119 신고 접수부터 마친 뒤 119입니다. 윤 소방사는 지체 없이 차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주택으로 뛰어듭니다. 어느 정도 불길이 잡히자 이번엔 입구에 쌓인 적재물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볼일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검은색 연기를 보게 돼서 왔는데 주변에 소방차도 없고 진압 중인 그런 상황도 안 보여가지고 차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먼저 진압을 했. 윤 소방사가 동분서주하는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도착해 잔불을 정리합니다. 화재 당시 이 주택 안에는 90살 어르신이 있었는데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윤 소방사의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면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우려가 비번인데도 빠른 소방관 사명으로서의 직원으로서 역할이 정말 중요했고요. 비번이었던 윤 소방사는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아 불이 완전히 꺼진 뒤에야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한다 하더라도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소방관분들도 저와 같이 행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가장 훌륭한 선물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한 승용차를 놓고 북한이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조금 전 크렘린궁은 이 차가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세단 아우루스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에 제작비만 1,700억 원을 알려진 차량입니다.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쏘는 북한을 대상으로 유엔 안보리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하고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 모두 마치 이를 비웃는 듯합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산 전용 승용차를 선물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박정천 노동당 비서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승용차를 건네받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두 나라 수뇌부의 각별한 친분 관계에 뚜렷한 증시라며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북러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 또 대외적으로는 북러 관계가 매우 적극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아우루스를 소개하는 장면이 공개됐는데 크렘린궁은 동일한 차종을 선물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아우루스는 제작비만 1,700억 원 규모의 고급 승용차로 6cm의 방탄 유리에 로켓포나 대전차 지뢰에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아나무인격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하며 러시아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고급 승용차를 포함하여 원산지와 무관하게 모든 운송 수단의 북한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를 공급하는 데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만 북한이 원하는 첨단 무기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 생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선물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미국에서 프레지던트 데이, 대통령의 날을 맞아 역대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한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꼴찌인 45위를, 바이든 대통령이 그보다 훨씬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 이유가 특이합니다. 트럼프에게서 대통령직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워싱턴에서 최진학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4 위대한 대통령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그 결과 100점 만점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62.66점으로 14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92점에 그치면서 45명 역대 대통령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조사팀은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트럼프에게서 대통령직을 가져오고 트럼프와 대선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ell, let me say this as clearly as I can. I never will. For God's sake, it's dumb, it's shameful, it's dangerous, it's un-American. 결국 바이든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트럼프를 밀어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 대선 여론조사에서 아직까지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They would not have done the damage that crooked Joe Biden has done to our wonderful country.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서 1위에 올랐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조지 워싱턴, 시어도어 루스벨트,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73.8점을 얻으면서 7위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하얀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이 쌓여있던지 눈이 온 줄 알았다. 매일 아침 내 집 앞에 이렇게 누군가 피운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여있다면 어떨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근방 10m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지만 아파트 놀이터는 또 예외입니다. 놀러 온 애들만 불쌍한 거죠. 장동건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신당역 인근의 먹자골목 거리입니다.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간직하면서도 최근 특색 있는 카페와 술집 등이 들어서며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살아난 것은 반갑지만 부쩍 늘어난 담배꽁초에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거리가 그냥 하얗게 그냥 눈이 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주변 사람들이 아침에 매일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곳은 흡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구역입니다. 금연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5분 동안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직접 주워보니 비닐봉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고층 건물이 들어선 빌딩 숲 사이에서도
금연구역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흡연 부스가 있는데도 버젓이 밖에서 흡연을 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 역시 흡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불과 5m도 안 되는 거리에 흡연 구역이 있어 아이들이 담배 연기를 고스란히 마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없어요. 오직 딱 여기밖에 없어요. 구청에서 흡연 구역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인접 도로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거리가 워낙 가까워 무용지물입니다. 여기서 놀이를 못하고 다른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터나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에 가서 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현행법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반경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아파트 놀이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탓입니다. 흡연부스 설치 지침에 맞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예산이 문제도 있기도 하고 관리 용역도 발생하고.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보완하면서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강남 재건축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건설사들이 따낸다는 말은 공사비가 뛰면서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사비를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한 평당 800만 원 심지어 900만 원까지 준다고 해도 대형 건설사들이 손을 들지 않고 있거든요. 알짜라고 하는 강남 재건축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강조망 프리미엄을 갖춘 아파트로 조합 측이 제시한 3.3제곱미터, 한 평당 공사비가 900만 원을 넘었지만 시공사 선정에 1차 실패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이 재건축 아파트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평당 공사비가 810만 원가량으로 대형 건설사 8곳이 관심을 보였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지하철역 2곳이 겹치는 더블 역세권 입지에도 대형 건설사들은 입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사와 정비업계 등에선 최근 급등한 공사 원가 상승을 가장 큰 이유로 꼽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이전보단 다소 높게 공사비를 챙겨준다고 해도 고급 브랜드까지 달면서 공사하면 손해란 겁니다. 최근에는 원재료나 농비 등 공사 원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합 조건에 맞추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지표인 건설 공사비 지수는 최근 3년 동안 25% 넘게 뛰었습니다. 그 금리가 내리고 또 공사비가 그러니까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좀 안정되는 게 가장 좀 선행 조건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사업성이 뛰어난 서울 강남권에서도 시공사를 못 구하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공급 감소가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요즘은 택배 문자, 부고 문자, 결혼식 문자도 함부로 못 열어보죠. 교묘하게 위장된 불법 스팸이 많기 때문인데 쉽게 판별하기 어려운 눈속임을 AI가 대신 분석하고 또 차단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게 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지 대출 수수료를 보낸 주인공이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절망에 빠지는 이 영화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불법 스팸은 세금을 내라거나 택배 배송, 카드 결제 등으로 쉽게 눈속임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 탐지된 휴대전화 스팸은 1억 550만 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500% 넘게 늘었습니다. 점차 진화하는 스팸 메시지에 맞서 AI를 활용한 원천 차단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의심 번호를 찾고 사용자가 속아서 전화하는 상황을 막습니다. 거신 번호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어 발신이 차단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스마트폰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서도 보이스피싱 시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는 방향으로 AI가 0.035초 만에 99% 정확도로 스팸 여부를 판단해 사전 차단하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연어를 인식하도록 해서 탐지를 못했던 그런 공백들, 허점들을 우회하는 걸 아예 못하도록 막은 게 AI로 본인이나 가족의 목소리를 미리 등록해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사 등록 중입니다. 이 계좌로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사람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는 주파수가 있어서 그 주파수를 가지고 화자를 식별하고 인증하는 기술입니다.
점점 더 똑똑해지는 선한 AI가 불법 스팸 피해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거 류현진의 한화 복귀설로 야구계가 뜨거운데요. 한화는 이미 류현진을 위한 항공편 준비와 유니폼 제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11년간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류현진의 한국 프로야구 복귀가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친정팀 하나 이글스가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류현진의 신분 조회를 요청했고 계약 가능한 신분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분 조회는 한국 야구팀이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활약한 선수를 데려오려면 필수적으로 밟아야 하는 단계인데 하나의 류현진 영입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미 류현진의 유니폼과 2차 스프링 캠프지인 오키나와행 항공편까지 준비했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세부적으로 조율할 내용이 남아 있다면서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78승을 거두고 2번이나 싸이 영상 후보에 오른 한국 야구의 에이스인데다 부상에서 복귀한 지난해에도 평균 자책점 3.46을 기록하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하나에서도 통산 98승을 거둔 최고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만큼 KBO 복귀가 확정되면 계약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2013년 메이저리그로 떠나며 하나 팬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겼던 류현진. 몇 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와서는 한국 시리즈 가서 우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11년 전 약속을 지키며 하나 선발진을 이끌고 독수리의 비상을 알릴지 야구 팬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영동 지역으로는 무겁고 많은 눈이 장시간 쏟아지겠습니다.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이 눈비구름은 오늘 밤사이 잠시 약해졌다가 내일 출근길부터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미 영동 지방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강원 산지를 따라서 70cm 이상의 폭설이 집중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로도 50cm 이상, 또 내일은 영동 지역뿐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내륙으로도 많게는 10cm 이상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도 내리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5에서 많게는 60mm가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로는 많게는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져 서울과 춘천의 아침 기온이 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창원의 아침 기온이 7도, 낮 기온은 8도 등 아침과 낮 기온이 거의 같은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내리는 눈비는 모레 오전부터 잦아들겠습니다. 주말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셨습니다.